아까 사무실에 잠깐 오셨을 때 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뭐 이렇게 먼 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사무실이 좀 좁아가지고 뭐 볼 게 없어서 그래서 좀 민망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성 변호사랑 이제 뭐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뭐 9시까지 1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뭐 중간중간 넘어가는 시간 이렇게 하면 사실 거의 뭐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 그러니까 약간의 정보를 드린다, 아니면 뭐 이런 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이제 각자 한 파트씩 맡아서 얘기를 하기로 해서 시간을 준비했고요. 뭐 한 주제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며칠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아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그 한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 2가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뭐 수행한 사건 수라든가 받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뭐 내줘도 되겠다 싶으면 2개까지만. 그래서 하나 다른 분야를 하고 싶으면 하나를 또 포기하고 새로 등록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끼리 여러 분야를 나눠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교통사고와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삼성 SDS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비밀, 그 다음에 지식재산 관련된 분쟁,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개업을 할 때 원래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영업비밀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런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나,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큰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별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조그만 글자들을 가득 채워놨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경쟁, 그러니까 이 영업비밀과 부정경쟁, 요거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경쟁이라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정의들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도 너무 그 부정경쟁을 하는 사람을 잡기가 힘들어요. 내 권리를 보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느낌을 보시라고 했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제 많이들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정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타인의 어떤 자산, 그러니까 영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내 상표와 혼동되게, 또는 내 상품과 뭐 유사하게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만들어낸 거를 모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부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타인의 어떤 결과물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정 경쟁 행위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이런 것들을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또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관이나 간판, 장식 뭐 이런 거를 유사한 걸 사용하거나 해서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열심히 처음부터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뭐 인테리어도 뭐 이제 나름 특색 있게 특징을 가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소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매장 안에 큰 가마솥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요식업을 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옆집에 똑같이 그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막 이제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냐? 네가 그렇게 널리 그렇게 그 소뚜껑 그거 하나로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하진 않잖아. 이런 결론이에요. 제가 이쪽 분야를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이 문과생들에 대한 판단에 좀 화가 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뒤에 영업비밀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기능을 구현하고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일부 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의 대부분은 법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권리를 보호받기는 너무 어렵다. 라는 거예요. 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널리 인식됐다라는 걸 증명해야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부정 경쟁을 했다라는 거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씩 하고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걸 따라한다고 해도 사실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걸 개척을 해서 뭘 하신다고 하면 누군가 경쟁자가 따라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폭발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얘가 나를 쫓아와서 부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내가 엄청 유명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타인의 상품 사칭, 뭐 등록된 상표와 여기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상표를 등록해서 인정을 받는 권리를 인정받는 이런 데에 비슷한 상표나 이런 거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부정행위로 본다라는 거고 최근엔 이런 것도 좀 생겼어요. 타인이 당연히 쓸 것으로 예상되는 도메인이나 이런 거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미리 사두는 거 그런 것도 부정경쟁 행위로 이렇게 보는 그런 조항들이 생겼습니다. 제품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도 부정경쟁 행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거래 교섭,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받거나 이러려면 제 기술을 제공하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부정하게 경쟁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부정 경쟁 행위로 보고 있고요. 타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뭐 성명, 초상, 음성 그러니까 타인의 뭐 유명한 사람들 거를 뭐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부정 경쟁 행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 규정입니다. 이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말이 되게 추상적이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의 기초에서 이제 뭐 누군가가 부정 경쟁을 한다라고 가면 결국 인정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 부정 경쟁자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처벌 조항이에요. 부정 경쟁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그 2조 1호의 아차 카목의 1부터 3까지 타 파목은 제외한다. 요런 행위들은 해도 처벌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겠죠. 자, 민사로 얘가 부정 경쟁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라는 거를 입증하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에 못해도 한 2, 3년은 1년, 2년 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 사이에 뭐 그 사람들 뭐 다 같이 비슷하게 커가지고 뭐 유명해지면 내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겠습니까? 이제 사업 제안했는데 그거 이용해서 경쟁하는 사람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이렇게 막 공모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그냥 내가 싹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뭐 돈 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법이 이게 뭐 하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해보면
정말 뭐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를 잡아가는 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호가 되게 미흡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방법은 빨리 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뭐 덤핑을 해서 그쪽이 막 망하게 하든지, 뭐 제가 법률가로서 법률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야가 바로 이 부정경쟁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은 제가 뭐 상담한 사례로는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회사인데 이제 양산을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뭐 SPC를 만들어서 양산 개발을 하자라고 협의를 하던 중에 계약이 깨졌는데 이쪽이 개발했던 기술을 가지고 상대가 특허를 냈어요. 상대가. 그러면 사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관계에서 얻었던 아이디어나 정보를 가지고 부정하게 이용하는 거. 근데 다 무혐의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부정 경쟁 관련된 부분이 되려면 좀 누가 봐도 좀 유명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 뭐 이런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 그 사람과 혼동을 일으키면 그 상품과 그 제품과 그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밀인데 이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에 있습니다. 영업비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공지성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라는 것이 뭔가 가치가 인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요거를 아는 것 자체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비밀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비밀이라고 관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대부분 탈락이 됩니다. 비밀로 관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기업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되게 기술 기반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업망, 그러니까 누구를 컨택하면 내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이런 리스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산인데 스타트에서 성장을 하는 데라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저기서는 어디까지 요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대외비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대외비라고 써놓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라는 거죠. 직책 이상인 사람만 뭐 접근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열어보기 위해서는 뭐 승인을 받는다거나. 근데 이런 그 작은 회사들에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겠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뭐 이제 회사의 규모나 업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합당한 정도의 관리면 뭐 그나마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판단을 할 때 보면 그렇게 그거를 후하게 봐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비밀을 누군가 직원이 나가서 우리가 거의 예를 들어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경쟁자 없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분야에 누군가가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경쟁사를 차리고 그래서 영업비밀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네가 이걸 비밀로 관리를 안 했잖아. 이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영업 비밀성에서 탈락을 시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래처 입장에서 보면 경쟁사가 생기는 게 좋거든요. 독점적으로 앞하면 그 사람이 부르는 게 가격이지만 경쟁사가 생기면 이제 그 매입하는 쪽에서 딜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 판단을 받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걸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거래처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왜 이거를 구매를 하는지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데 거기에서 거래처의 도움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싼 데서 사면 싼 데서 사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에서 되게 힘들고 내가 정말 하는 사업이 어떤 특정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여기에 대한 관리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뭐 힘, 공을 들여서 많은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쌓아놨던 어떤 노하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침해 행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런 걸 그냥 침해하는 뭐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절취나 기망,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요. 그걸 취득한 사람이 부정하게 한 거를 알면서도 그걸 공개하는 행위, 그것도 이제 처벌을 하고 있고, 계약 관계에 따라서 영업 비밀로 유지해야 될 있는 자가, 보통은 이제 NDA라는 거 쓰죠. 비밀 유지 약정을 한 다음에 뭐 자료를 교환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쓰고 이렇게 교환을 했던 자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뭐 사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제공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술이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이나 아니면 국가의 안보나 뭐 이런 데 핵심적인 기술이다. 가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첨단 범죄 수사대인가 뭐 그쪽에서 뭐 이제 중국으로 기술 유출하는 사람들 뭐 잡았다. 뭐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경찰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서 수사를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그 사인들 간의 어떤 비밀 침해 행위가 있다라 다툼이 되잖아요. 거의 수사를 안 해줍니다. 진짜 압수수색을 나가야지 증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비밀인 거 뻔히 알고 빼온 사람이 그거 대놓고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몰래 사무실에 어디 컴퓨터 같은 데다가 몰래 숨겨놓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를 가져오라 그래요. 영업비밀 치면 뭐 가져갔는데, 뭐 가져갔는지 몰래 가져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너무 속 터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그 법무부 광장에 있을 때 내비게이션 회사의 사건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제규어에다가 내비게이션을 7년간 정품으로 납품하기로 하고서 한 2조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치 뭐 같은 회사인 것처럼 중간에 그 소통을 하던 직원을 매수해가지고 중국에다 회사를 차려서 중국 제품은 중국에 들어가는 차는 그 이제 영업비밀을 탈취해가는 회사죠. 탈취해가는 회사에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규어 입장에서는 더 싸게 납품하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영업비밀 가지고서 싸웠는데 총 청구 금액이 600억이었고요. 인지대만 한 20억 정도 들었어요. 결국 인용받은 게 87억인가? 그거를 훔쳐가서 사업을 한 회장은 뭐 수백억의 뭐 돈을 벌었겠죠.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징역 1년 갔다 온 후에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부동산 그 경매 같은 거 뭐 하고 그런 회사로 전락했어요. 원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고 나면 사실 수습이 안 됩니다. 법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 그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으로만 100억 정도를 썼고요. 저희 의뢰인도 한 40억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 잃는다고 보시면 되죠. 간단히 이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유형의 자료나 외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나 상표나 이런 것들은 법에서 그래도 지정이 돼 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가져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 가져나가는 거는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민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너 퇴사해도 몇 년간 다른 데 취직하지 마,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마, 아니면 경쟁업체를 차리지 마 라는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정은 유효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 뭐 손해배상,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아니죠. 민사상의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영역이에요. 누군가의 그러니까 사람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전직금지 약정이라는 건 누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작정 인정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 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직금지 약정은 머릿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관계가 있어요. 뭐 영업상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들,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나가면 사실은 거래처가 다 그 사람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어떤 기술을,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기술과 함께 회사를 사요. 기술과 함께 회사를 사면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가버리면 사실 이 회사가 깡통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회사를 매수한
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그런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지금지나 경업금지 약정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자기 비즈니스가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이제 전지금지 약정을 신중하게 그리고 꼭 체결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작정 뭐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제한을 두는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전지급지 약정은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위가 비즈니스가 이제 어떤 범위가 중요한 그런 케이스들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뭐 전국 어디서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효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와의 전지금지 약정이었었는데 원래 이제 그런 필라테스 운동 같은 거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제한을 두어서 이제 유효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전지금지 약정이라는 건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들어간다라는 보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 전지급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퇴사한 다음에 뭐 2년 동안 다른 직장에 다니지 마 라고 했을 때는 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보상을 해줘야지만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지금지 약정도 막 약정서에 막 이것저것 막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써놓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퇴사를 하고 경쟁사에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이 전지금지 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대부분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물론 자기가 이제 글로 써놓은 건 아니까 심리적인 압박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쟁송에 가면은 그게 다 깨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과 출신으로서 문과 쪽에 와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느낀 건 법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보호하게 돼 있지 않다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나 이런 부정경쟁, 영업비밀 이쪽과 관련돼서는 진짜 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법이 막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근데 바쁘고 아직 뭐 할 일이 많고 이렇다라는 핑계로 그거를 소홀히 하시면 그러면 내가 쌓은 탑이 한 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져나가면서 커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조치는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방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하나 쓸 때 뭐 한 30만 원, 50만 원을 내고 계약서의 검토를 받고 쓰면 나중에 분쟁을 할 때 드릴 수 있는 돈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최소한 그걸로 계약서를 잘못 써서 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비용, 뭐 소송 비용 뭐 이런 거 따지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거 금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하는 동안에 일을 못하고 아니면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거를 뭔가 쓸데없는 아까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기왕이면 그게 저희 LK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